이번 영상은 우리 아이들 부모님들 사이에서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되었던 식이 방법인 케토제닉 식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특정 식단을 하는 것이 우리 자폐나 발달장애 아이들의 발달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스터디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폐 부모님들 사이에서는 특정 식단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뭐 GFCF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최근에 케토제닉 식이에 대해서 부모님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겠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케토제닉 식이는 우리 발달장애나 자폐 아이들을 대상으로 고안이 되었던 식이 방법은 아니고요. 처음에는 사실 케토제닉 식이의 항경련성 효과 때문에 경기하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개발이 되었던 식이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것의 효과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 도움이 되는 면이 많이 있다 해서 케토제닉 식이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생기게 된 거죠. 사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케토시스, 다른 말로 케토제네시스. 이 말은 케톤을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내 몸이 케톤을 생성하는 이런 대사 상태로 전환이 되는 것이 케토시스예요. 그런데 내 몸에서 케톤을 주로 생성을 하려면 식이 내용이 주로 지방이 주가 되는 식이가 진행이 돼야 케톤을 쉽게 생성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케톤을 쉽게 만들어낼 수 있도록 식단의 내용을 조절하는 방법이 케토식이고요. 사실 음식을 통해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영양소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의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에서 크랩 사이클이 돌아가면서 적절히 세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두 가지 에너지원으로 변형을 시키죠. 그런 과정에서 글루코즈나 케톤이 생성이 되는데 주로 음식이 탄수화물과 단백질 베이스의 음식을 먹게 되면 글루코즈가 형성이 되고요. 지방이 주가 되는 이제 식단을 하게 되는 경우는 케톤이 형성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을 조절을 하게 되면 두 가지 에너지원 중에 우리가 어떤 것을 만들어낼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케톤을 만들어내는 것이 조금 더 득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케토 시기를 진행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몸이 그동안 탄수화물 베이스의 식사를 하면서 글루코즈를 만들어내는 이런 공장을 막 가동해 오다가 벼랑간 하루아침에 지방식이가 들어오게 되면 글루코즈 공장을 아예 버리고 케톤을 만들어내는 그런 공장을 이렇게 벼랑간 이렇게 막 가동을 시켜서 에너지원으로 케톤을 막 이렇게 쏟아내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낼 수가 있을까요? 우리 몸은 케톤 공장을 온 하면 케톤 공장이 돌아가고, 오프 하면 글루코즈 공장이 꺼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케톤 공장을 가동시키기 위해서는 서서히 몸을 달구고, 글루코즈 공장도 서서히 접어가는 그런 과정이 우리 몸에서는 진행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먹던 탄수화물을 딱 끊고, 지방식이가 바로 딱 들어간다고 해서 케톤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 풀 작동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몸이 케톤 시기를 하고 이제 케톤 공장을 돌려야 하는구나 하고 인지하기까지는 최소한 3일 정도 걸린다고 해요. 이거 뭐 개인차가 있겠지만 아무튼 이제 케톤 공장을 안 돌려보다가 케톤을 이제 조금씩 만들어내기까지가 이제 좀 만들어 봐야 되는구나 이렇게 몸을 달구는 시기가 한 3일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케톤 시기에 완벽히 적응을 해서 케톤 공장을 풀 가동시킬 수 있는 그런 단계가 가기까지는 한 3에서 6주 정도 걸린다고 하고요. 뭐 이 시기야 개인차가 있겠지만 쉽게 적응하시는 분들은 금방 이제 케톤에 적응해서 이제 하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빠르게 적응할 것이라고 예상을 해요. 실제로 이제 케톤을 체내에서 검출할 수 있는 방법이 혈액과 소변과 호흡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지방식이를 뭐 하루 이틀 하면 바로 이제 케톤 이런 것들이 검출이 되고, 케톤에 완전히 어댑테이션 이렇게 적응이 돼서 케톤을 이제 충분히 이렇게 만들어내는 상태가 됐을 때는 혈액에서 이렇게 확 이렇게 케톤이 확 뜨는, 이렇게 추적 검사를 해보면 확 뜨는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가 사실은 소아이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짧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적응 기간이 필요하고, 사실 성인들의 같은 경우 더 많이 겪는 것 같기도 하는데, 이 적응 기간 동안 굉장히 힘드신 분들이 있어요. 케토플루나 케토래쉬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마치 이 적응 기간 동안 내 몸이 굉장히 피곤해요. 굉장히 피곤해하고, 이걸로 진짜 내가 에너지를 더 이렇게 에너지 있게 살 수 있는 건가? 이 케톤이라는 에너지 가지고 내가 살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케톤 적응 기간 동안 이제 충분하게 케톤을 만들어지지 않는 기간이겠죠. 그리고 케톤이 만들어지더라도 그것을 쓸 수 있는, 세포가 쓸 수 있는 그런 적응 기간이 필요한데 거기까지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케토 플로를 겪으면서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 발진이 많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마치 두드러기처럼. 이 케토, 그러니까 이 케톤을 이용하는 상태로 만들어지기까지 내 몸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안 쓰던 것을 해보려고 하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케톤 시기가 본인이 하는 거면 많이 느낄 텐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 반응에 대해서 사실 이야기를 우리가 나눌 수가 없으니까, 실제로 이런 것을 겪고 있더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얼른 캐치하지 못할 수도 있죠. 그리고 사실은 케톤에 적응되는 시기가 아이들의 경우는 굉장히 짧기 때문에 그 시기가 너무 금방 지나가서 이제 캐치를 못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케톤을 만들어내는데, 그러니까 케톤 시기에 식단에 가장 효율적이고 적합한 비율은 지방이 한 70에서 80%, 단백질이 한 10에서 20%, 탄수화물은 10% 이내로 이제 식단이 진행이 돼야 케톤을 만들어내는데 용이 한다고 볼 수 있는 비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어렵죠. 탄수화물이 너무 낮아지니까. 사실 뭐 채소에도 탄수화물이 있고, 뭐 우리 고기에도 탄수화물이 있고 하다 보니까 고기에 있는 그 탄수화물만 해도 한 5에서 10% 이렇게 차지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거의 탄수화물의 제로, 우리가 탄수화물이라고 생각하는 음식들은 거의 못 먹는 게 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케톤을 확실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식단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다면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탄수화물 비율이 굉장히 떨어지는데,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저혈당에 빠지는 거 아닌가? 탄수화물이 있어야 글루코즈 당을 만드는데, 탄수화물이 안 들어오니까 저혈당에 빠져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무슨 거의 의식 없는 혼수 상태에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사실 우리 몸은요, 탄수화물이 유입이 되면 혈당을 낮추기 위해 인슐린을 계속 늘 분비를 해요. 그러니까 먹을 때마다 우리가 탄수화물 음식을 베이스로 먹기 때문에 당이 확 올라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은 늘 분비가 돼요. 그리고 반대로 탄수화물이 유입이 되지 않아요. 유입이 우리 길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 하루 굶었다고 뭐 죽나요? 뭐 그래서 막 의식 떨어지고 막 저혈당 빠진 사람처럼 막 응급실 실려가고 그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탄수화물이 유입이 없으면 우리 몸은 혈당을 높이기 위해서 글루카곤과 코티졸이 분비가 돼요. 이것들이 분비가 되면서 내 몸에서는 글루코즈를 만드는, 형성하는 그런 대사가 진행이 되는 거죠. 우리 밤에 잘 때 말이에요. 10시간 동안 잔다. 10시간 동안 우리 먹는 거 없잖아요. 먹는 거 없는데 저혈당 없이 혈당이 유지가 되잖아요. 우리가 저혈당이 돼서 의식이 깨지 않고 잠에서 깨어나지를 못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밤 시간 동안에는 사실 이제 혈당이 너무 떨어지게 되면 글루카곤이나 코티졸이 분비가 되면서 혈당을 어느 정도 적절히 유지하는 거죠. 밤 시간에 케토시스가 어느 정도 기전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인슐린이 떨어지고 글루카곤이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은 케토제네시스, 그러니까 케톤을 형성하는 그런 과정으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혈당에 빠지지가 않는 거예요. 탄수화물 비율이 떨어진다고 해도. 그런데 이 기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슐린 레지스턴스,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인슐린이 분비가 돼도 인슐린이 작동을 그렇게 잘 예민하게 작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뇨의 전 단계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아무튼 인슐린의 분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을 잘 낮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계속해서 인슐린을 더 많이 분비를 하는 거죠. 그래야만이 효과를 어느 정도 보기 때문에 굉장히 췌장이 무리가 가겠죠. 인슐린을 분비하는 기관이 췌장인데 췌장이 굉장히 무리가 가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췌장이 이제 할 일을 잃고 할 일을 놓고 이제 당뇨로 가는 경우도 생기고 하는데요. 그렇게 아무튼 인슐린 레지스턴시 그런 상태, 그런 경우들은 대부분 탄수화물을 굉장히 선호하는 사람들이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탄수화물을 선호하는 사람이고 당을 굉장히 높게 피크를 치는 시기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높은 피크의 당을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을 많이 분비하다 보니까 인슐린 저항성 레지스턴시가 생기는 거죠. 내 몸이 그런 상태라면, 우리 아이가 만약에 인슐린 레지스턴시가 있는 상태라면 탄수화물이 이제 유입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도 어느 정도 인슐린이 높게 체내 높게 유지가 돼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케톤 시기를 해요. 탄수화물이 안 들어와요. 근데 인슐린은 체내 높아.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 저혈당으로 훅 떨어지는 상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의 경우는 이런 인슐린 레지스턴시를 갖고 있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만약에 내 아이가 그런 상태라면, 그동안 시기가 굉장히 탄수화물 베이스고 굉장히 단 거 좋아하고 그런 것들을 거침없이 먹고 있는 상태였다면 사실 이런 상태를 만들 수도 있겠죠.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들어보니까 조금 무섭죠. 아니, 성인이고 제가 이게 케톤 시기를 한다면 제가 저혈당을 느낄 거거든요. 그런 상태를 느낄 거니까 성인들이야 뭐 어떻게 이제 자기 각자 알아서 하겠지만, 아이들의 경우는 만약에 그런 상태라면 사실은 캐치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아이들의 경우는 그런 케이스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내용들을 알고 적용을 하셔야 되지 않는가. 모르고 그냥 무작정 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만약에 케톤 시기를 시작했는데 막상 했더니 정말 우리 아이가 저혈당에 빠지는 상태인데도 부모님들은 모르고 계실 수 있다는 거죠. 무섭습니다. 꼭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드문 케이스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케톤 시기를 우리 아이들에게 적용하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또 이런 얘기를 해드리면 케톤 시기는 저혈당이 와서 안 된다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우려가 되기는 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탄수화물이 떨어진다고 해서 저혈당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를 분명히 먼저 말씀드렸어요. 탄수화물이 유입이 되면 인슐린은 늘 분비가 되고, 탄수화물이 유입이 되지 않으면 혈당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호르몬, 글루카곤인, 코티졸 이런 것들이 분비가 된다. 그러면서 당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게 우리 몸에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기전이다. 이 말씀을 먼저 드렸어요. 그래서 케토제닉 다이어트의 장점 바로 갑니다. 탄수화물 이용에 따른 인슐린의 반응을 줄인다. 이제 탄수화물 베이스의 시기를 하다 보면 인슐린은 계속 내 몸에서 이제 나와야 되는 거죠. 췌장은 계속해서 인슐린은 분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리다 보면은 인슐린이 계속 작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이 레지스턴시, 그러니까 인슐린을 받아들이는 그 수용체, 일을 해야 되는, 이제 인슐린이 나왔으니까 직접 일을 해야 되는 수용체가 인슐린이 이제 암만 나와도 잘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아, 또 왔어? 또 왔어?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인슐린의 저항성이 생기는 거죠. 탄수화물 이제 시기가 주된 이런 경우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을 갖고 있는 성인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성인병도 사실 당뇨도 요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이고요. 당뇨 전 단계라고도 이야기를 하니까
어쨌든 인슐린 저항성이 떨어지게 되죠. 이제는 인슐린의 사용이 적어지다 보니까. 그러면서 혈당이 안정화되는 것을 이제 노릴 수가 있는 거죠. 혈당이 안정화되면 사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탄수화물을 이용을 하게 되면 사실 탄수화물을 이용하는 해당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화 스트레스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 것도 줄이게 되면서 염증, 인플라메이션을 낮춘다. 혈당이 안정화되면 결국에는 이런 인플라메이션을 낮추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항경련 효과와 이어진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케토제닉 다이어트가 항경련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탄수화물, 포도당에 제한이 생기게 되면 그게 장내 유입이 적어지잖아요. 장내 유해 세균들은 탄수화물을 기다리고 있는데, 포도당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이게 공급이 제한이 되게 되면 장내 유해 세균의 증식이 아무래도 억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장 환경이 개선이 돼요. 케토제닉 다이어트의 이제 다 또 다른 이제 장점이에요. 장 환경이 개선이 되면 장 환경은 우리 체 전방에 있는 면역계 최전방에서 싸우는 곳이 장이라고 그랬죠. 외부와 첫 번째로 닿는 곳. 장 환경이 개선이 되면 면역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면역계의 회복을 기대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인슐린의 반응이 이제 인슐린이 나오는 이런 작동이 이제 거의 이제 멈추게 되다 보니까 공복감이 감소가 돼요. 혈당이 떨어지면서 사실 공복감을 느끼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이 공복감이 감소가 되면서 간식의 필요성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제 탄수화물 베이스의 식단을 하는 경우 계속 이렇게 간식을 찾고 먹는 것을 찾고 그러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주로 인슐린의 저항성까지는 아니더라도 인슐린의 반응이 굉장히 뭐랄까 끌려다닌다고 해야 되나 아이가 뭐 그런 상태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케토제닉 다이어트가 항경련 효과도 있기 때문에 뇌기능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시죠. 또 다른 의미로 뇌기능 상승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인슐린이 줄어들게 되면 그로스 호르몬, 성장 호르몬이 반대로 이렇게 생성이 돼요. 그런데 뇌에서도 BDNF, 뇌 성장 호르몬이 탄수화물이 제한이 되면서 뇌 성장 호르몬의 농도가 높아지게 돼요. 그래서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높일 수 있게 되죠. 이런 것들이 케토제닉 다이어트가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장점이라고 보여요. 케토제닉 다이어트의 단점 갑니다. 일단 제한 시기를 하게 되면 어떤 것이든 간에 이제 뭐 지방과 단백질 뭐 이런 것들 뭐 배합을 이렇게 신경 쓰시다 보니까 미네랄과 비타민류의 보충에 대해서는 신경을 잘 쓰시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사실 우리 영양소가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요것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정말 중요한 비타민, 미네랄류를 놓칠 수 있다는 거, 거기에 소홀해질 수 있다는 거죠. 요것의 보충에 항상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저혈당 간단하지 않았죠. 저혈당 뇌증도 아주 드문 케이스지만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케토 에시도시스. 케톤의 또 단점이 케톤이 약간 몸을 산성화시켜요. 전에 영상에서도 잠깐 얘기한 적이 있긴 있는데 우리 몸은 적절한 산도가 유지가 돼야지 전신의 세포들이 제 기능을 원활히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산도를 적절히 유지하지 못하고 그 산도 적절히 유지돼야 될 그 산도에서 좀 벗어나게 되면 이제 세포들이나 이제 뭐 기관들이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부작용들이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케톤의 경우 약간 우리 몸을 산성화시키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이제 몸이 조금 재활리를 잘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산성화되는 것을 조금 다시 원위치로 바꿔주는 것이 필요한데 레몬이 우리 보면 레몬은 시기 때문에 산성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몸에 체내 들어가게 되면 우리 몸을 알칼리화 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미네랄과 비타민 공급에도 좋고 이런 알칼리화에도 좋고 하는 레몬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체지방의 감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슐린이 떨어지게 되면 그로스 호르몬이 올라오게 돼요. 그로스 호르몬은 이제 성장 호르몬은 기본적으로 이 그러니까 지방을 태우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안 그래도 말랐는데, 안 그래도 너무 이제 빈약한데, 이제 요게 올라오면서 지방이 더 빠지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된다는 거. 사실 이 케톤 시기가 다이어트 시기로도 알려져 있잖아요. 지방을 먹는데 사실
좀 재밌긴 하죠. 지방을 먹는데 지방을 태운다. 어쨌든 우리 아이가 너무 말랐을 경우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 이런 게 단점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시기의 변화, 요거는 진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시기의 변화는 최대한 천천히 변화를 주시라. 뭐 우리가 꼭 단박 이때까지 뭐 먹었던 거 꼭 단박에 이렇게 시기를 바꿔야 되나요? 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이가 지금 발달에 정말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 원래도 발달이 좀 더뎠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렇다고 해서 뭐 하루라도 늦으면 우리가 뭐 아이가 정말 잘못되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너무 급박하게 시기의 변화를 주게 되면 그건 아이들에게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아까도 원래 있었던 공장을 버리고 새로운 공장을 차려서 새로운 공장을 돌려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내 몸에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굉장한 스트레스가 지금 유발이 되고 있는데, 어? 거기다가 아마 이제 너무 급격하게 이제 변화를 주게 되면 이제 심리적인 스트레스까지 거기에 얹어지는 거죠. 이 스트레스 상황이 엄청난 거예요. 안 그래도 우리 아이들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신 기능이 떨어져서 스트레스 관리가 쉽지 않은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엄청난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뭐 어떻게 컨트롤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안 될 수가 있죠, 아이는. 그러다 보면 아이가 퇴행하는 경우도 만들어질 수 있어요. 저는 부신 기능을 항상 보호하면서 이제 우리 아이들을 케어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이런 게 부신 기능을 한꺼번에 이제 뭐랄까 일을 손 놓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스트레스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굉장히 시기 변화는 천천히 주시고 아이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즐겁게 식단을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셨으면 한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케토 시기를 갔다가 다시 탄수화물을 조금씩 유입을 시키는 거예요. 이제 식단을 하다 보면 아이가 굉장히 이제 케토 시기로 갔어요. 이제 아이가 충분히 케토제네시스를 하고 있어. 그런데 탄수화물이 자꾸 이렇게 내 몸에 들어오게 되면 자꾸 이 케토제네시스를 중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케톤 시기는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그동안 맛보지 못했던 탄수화물이 장내 유입이 되는 거죠. 장내 유해세균은 이게 웬일이냐? 극과증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유해 장내 세균이 증식했을 때 증상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것도 굉장한 또 내 몸에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기의 변화를 주는 것이 얼마나 우리 아이들의 상태에 변화를 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케톤 시기는 케토 어댑테이션 적응 단계까지 가야 거기까지 충분히 케톤이 생성될 수 있을 정도의 식단을 꾸준히 유지를 해야 이제 본격적인 케토제닉 다이어트의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거고요. 실제로 케톤 시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따지고 보면 이제 실제로 이게 케톤 시기가 아닐 가능성도 있어요. 보면은 내용물에서는 뭐 요거는 줘도 되겠지. 요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주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케토제네시스가 진행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 부모님들은 케톤 시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아이의 몸에서는 케토제네시스가 진행되지 않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 식단이라는 게 먹는 거 조절하는 거 그냥 우리가 식사하는 거 조절하는 거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이 되실 수도 있지만 굉장히 어려운 거고요. 굉장히 쉽지 않은 거고요. 공부 많이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적용을 해야 그것의 진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고요. 큰 문제 없이 진행하실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